완전 후 시리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1부 나침반을 만나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879년 3월 14일 독일 남부 울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아인슈타인이 유달리 머리가 큰 데다 말을 거의 하지 않아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혹시 우리 알베르트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걱정스럽긴 하지만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하지만 2년 후 여동생 마리아가 태어날 때쯤 아인슈타인의 말문이 트이면서 부모님은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또 블록 쌓기 노래를 하니? 어머나! 이런... 알베르트, 다치지 않았어? 어? 바로 옆에서 꽃병이 깨져도 모르다니. 집중력이 뛰어난 건지 멍청한 건지. 예쁜 공주님이네요. 축하드려요, 사모님. 고마워. 알베르트, 엄마 아빠가 왔는데 인사해야지. 알베르트! 그냥 둬요. 뭔가에 몰입하면 옆에서 아무리 불러도 모르는 아이잖소. 알베르트, 여기 좀 봐. 이 아이가 네 동생 마리아란다. 동생? 근데 바퀴는 어디에 달려있어? 바퀴라니? 설마... 기차나 마차에 달린 바퀴를 말하는 거니? 응. 이럴 수가... 맙소사, 동생을 장난감으로 착각하고 있나 봐. 이상한 아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저 정도일 줄은 몰랐어. 알베르트가 걱정이에요. 발육도 느리고. 좀 더 지켜봅시다.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했잖소. 또래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아인슈타인 때문에 부모님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세심히 관찰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했어요. 마리아, 오빠한테 가서 점심 먹으러 오라고 해. 네. 오빠, 밥 먹을 시간이야. 내 말 안 들려? 내 카드집이... 오빠. 너 때문에 카드집이 무너졌잖아. 알베르트! 이게 무슨 짓이니? 세상에... 카드를 무너뜨렸다고 동생한테 물건을 던지다니. 괜찮아. 울지 말거라 말이야. 알베르트가 왜 이렇게 점점 난폭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알베르트의 정서에 도움될 만한 게 있는지 찾아봅시다. 어머니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아인슈타인을 위해 음악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나도 연주하고 싶어. 물론이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하면 너도 금방 연주할 수 있단다. 우선 이렇게 활을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는 거야. 자, 해보렴. 오, 정말 잘하는구나, 알베르트. 손과 귀에 익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해보자. 싫어. 뭐라고? 똑같은 걸 연습하는 건 싫단 말이야. 나도 바로 연주할 거야. 음을 먼저 익혀야 곡을 연주할 수 있단다.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너 정말 고집이 새 나이로구나. 왜 같은 걸 반복하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연주할 거야. 미쳤어. 저 아이는 제정신이 아니야.
아인슈타인은 6살이 될 때까지 무척 난폭한 기질을 보였습니다. 이런 행동 때문에 가정교사가 그만두기도 했어요. 맙소사, 선생님께 이게 무슨 짓이야? 도저히 안 되겠구나. 오늘은 따끔하게 혼이 나야겠어. 이 고집쟁이, 왜 항상 네 멋대로 행동하는 거야? 내려와도 좋다고 할 때까지 다락방에 올라가 있어. 아인슈타인은 가끔씩 자폐증 같은 행동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오빠, 괜찮아? 큰일 났어요. 오빠가 많이 아픈가 봐요. 스트레스로 인한 몸살이에요. 약을 먹었으니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여보, 우리 알베르트에게 희망이 있는 걸까요? 이럴수록 우리가 더 힘이 되어야 해요. 더 이상 다른 사람 손에 알베르트를 맡기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직접 공부도 가르치고 바이올린도 가르쳐서 훌륭한 아이로 만들 거예요. 그래요. 알베르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다 해봅시다. 아인슈타인의 아버지는 전기 사업을 했습니다. 당시 독일에 막 전기가 보급되던 시기여서 아버지의 사업은 호황을 맞고 있었죠. 덕분에 아인슈타인은 부유한 환경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주문이 많이 밀려서 부속품이 부족하네요. 조금만 기다려. 금방 사올게. 어디 있지? 엄마, 이게 뭐예요? 아무리 움직여도 바늘이 한 곳만 가리키는데요? 나침반이란다. 바늘이 일정한 곳을 가리키게 해서 방향을 알려주는 도구지. 나침반? 호기심이 많은 알베르트가 아주 좋아하겠어. 음악 소리? 깨어났구나. 몸은 좀 괜찮니? 응. 아름다운 음악으로 아침을 맞으니 기분이 좋지? 나도 연주하고 싶어. 그래. 한번 해보렴. 알베르트, 정말 훌륭한 연주구나. 방금 연주를 한 게 우리 알베르트였어? 그래요, 여보. 우리 아들이 바이올린을 켤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곡을 정말 네가 연주한 거니? 응. 잘했다, 알베르트. 카드나 블록 쌓기 말고도 이렇게 재주가 많은 아이인데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그래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참, 널 주려고 특별한 선물을 사왔단다. 바늘이 저절로 움직였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마치 뭔가가 바늘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 같아. 많이 신기한가 보구나. 나침반을 선물 받은 아인슈타인은 바늘이 늘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보고 눈을 떼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대체 바늘을 잡아당기고 있는 이 힘의 정체는 뭘까? 이때부터 아인슈타인은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인슈타인에게 나침반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세계 위인전 후 시리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2부 수학을 좋아하는 외톨이. 삼촌, 나침반의 바늘은 왜 항상 북쪽을 가리켜요? 너무 궁금해요. 지구의 자력선이 나침반의 자석을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야. 자력선이 뭔데요? 자석의 극과 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자력선이라고 해. 지구는 커다란 자석과 같아서 그런 힘이 존재하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자력선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누가 전기 공장 사장 아들 아니랄까봐 궁금한 게 많기도 하구나. 여기를 봐. 뭔데요? 우와, 어때? 이제 자석 주변에 흐르는 힘이 보이지? 정말 신기해요. 나침반이나 자석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구나. 알베르트, 바이올린 연습할 시간이다. 네, 갈게요. 삼촌, 오늘 신기한 거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음악과 과학에 관심을 가진 뒤부터 알베르트의 성격이 무척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인슈타인은 과학과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성격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난폭한 기질도 거의 없어져 부모님은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곡을 배워요?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란다. 연주를 할 테니 잘 듣고 따라하거라. 네. 아이, 바이올린 소리는 언제 들어도 좋아. 이 무렵 아인슈타인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유대인은 대부분 유대교 학교에 다녔지만 아인슈타인은 가톨릭계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꼭 유대교 학교에 갈 필요는 없어. 독일에서 살아가려면 가톨릭계 학교에 다니는 게 더 나을 게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성격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걱정이에요. 독일 학교는 엄격하다는데 잘 적응을 할런지. 아인슈타인은 부모님의 우려대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알베르트, 너 유대인이지? 우리 학교에 유대인은 없는데 넌 어떻게 들어온 거야? 나도 잘 몰라.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온 거야. 자기가 어떻게 학교에 온지도 모른다고? 너 바보 아니야? 나한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뿐이야. 교실에서 웬 소란이야? 알베르트,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너한테는 중요한 일이 아닐지 몰라도 다른 학생들한테는 아주 신경 쓰이는 일이 될 수 있어. 왜요? 유대인은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거든. 이걸 보거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커다란 못에 손과 팔이 박혀 돌아가셨어. 바로 너희 유대인들에 의해서 말이야. 유대인이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그런데 알베르트도 유대인이란 말이지? 유대인이 뭘 어쨌다고. 얼른 집에 가야지. 꼴 좋구나 유대인! 조상들이 못된 짓을 했으니 맞아도 싸지. 예수님이 당한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라고? 어이, 화났나 본데? 얼마든지 덤벼봐! 도망치는 꼴 좀 봐! 저런 겁쟁이! 어서 오너라 알베르트. 어? 알베르트! 오빠! 알베르트,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엄마, 난 왜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유대인은 정말 나쁜 사람인가요? 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유대인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운명을 따르신 거야.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하려고 가톨릭 학교에 보냈던 건데. 알베르트, 유대인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란다. 그럼 왜 사람들이 유대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나라가 없잖니. 나라가 없다는 건 이래서 서러운 거야. 민족들이 다른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살다 보니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는 거란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을 싫어하는 건 아니니 너무 기죽지 말거라. 네. 부모님과 대화를 나눈 뒤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유대교를 믿기 시작했으며 직접 찬송가까지 작곡해 부르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렴.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이젠 아예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광고를 하고 다니는군.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니까 재미없잖아. 지금부터 그리스어 수업을 시작하겠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뭐야? 그리스 글자에는 모음을 표현하는 문자가 있다던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하지? 글자를 배우기 전에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진도와 상관없는 질문은 받지 않겠다. 너희는 내가 가르치는 것만 외우면 돼. 숙제로 낸 단어는 모두 외워왔겠지? 네. 앞자리에 앉은 사람부터 차례로 단어 3개씩 암기해봐. 아라바, 자동차, 아슬란, 사자, 아펜디스, 선생님, 메이단, 광장, 앗, 밀, 삐따, 빵. 어떡하지? 다음 누구야? 못 외웠어요. 뭐라고? 원리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하던 녀석이 고작 단어 3개를 못 외워? 숙제를 안 했으면 맞아야지. 앞으로 나와서 손바닥 대. 명심해라.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은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건방 떨지 말고 가르쳐주는 거나 열심히 해. 또 숙제를 안 해왔다간 말아. 그땐 이 정도로 넘어가지 않아. 넌 어떻게 된 애가 단어 3개를 못 외우니? 난 역사나 그리스어 같이 무조건 암기만 강요하는 과목은 질색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다 맨날 혼날걸? 수업 시작했다. 어서 자리로 돌아가.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공부한 부분을 시험 보겠다. 큰일 났네.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0점? 암기 과목은 질색이라서 이따위 점수를 받은 거야? 이런 멍청한 녀석. 너는 정신 상태가 틀려먹었어. 당시 독일 학교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는 아인슈타인의 자유로운 성격과 맞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점 더 겉돌기만 했습니다. 카드를 3층까지 쌓았다.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난 4층까지 쌓았어. 정말이네? 어떻게 된 거지? 난 아무리 해도 3층 이상은 힘들던데. 무턱대고 싸우니까 그렇지. 삼촌! 중심축을 잡고 비율을 잘 계산해서 쌓아야 하는 거야. 내가 시범을 보일 테니 잘 봐. 이런 건 수학적 지식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해. 마리아 삼촌 되게 잘하시나 봐. 그러게. 뭐야? 2층도 못 쌓고 무너졌잖아? 이럴 리가 없는데. 내 계산이 틀릴 리가 없어. 제가 해볼게요, 삼촌. 너라고 다른 줄 아니? 이게 대체 몇 층이야? 6, 7, 8, 9, 맙소사! 무려 10층이나 쌓았어. 무서운 집중력이다. 카드
카드 더 없니? 그게 다야.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 카드를 이렇게 높이 쌓는 사람은 처음 봤어. 너희 오빠 정말 대단하다. 저 정도 높이까지 카드집을 쌓으려면 단순한 손의 기교만으로는 힘들어. 치밀한 수학적 계산이 필요해. 어쩌면... 알베르트, 이 책 읽어보겠니? 유클리드 평면 기하학? 쉽게 말해 도형을 다루는 학문이야. 너처럼 카드를 잘 쌓는 애들이 딱 좋아할 만한 책이지. 재밌겠네요. 제가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공식을 알아야 풀지. 무턱대고 시작한다고 다 되는 줄 알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은 공학도 출신인 삼촌의 권유로 수학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을 본 뒤로는 수학에 금방 흥미를 느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며칠째 수학책만 들여다보는 거야? 책을 괜히 보냈나? 삼촌, 여기 나온 문제 다 풀었어요. 뭐라고? 정말 이 어려운 문제를 네가 다 풀었다고? 수학은 정말 재미있는 과목이에요. 다른 책도 좀 구해주세요.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수학 문제를 혼자서 풀다니. 며칠째 잠을 못 잤더니 피곤하네요. 그럼 저는 들어가 잘게요. 알베르트 녀석, 진짜 천재라도 된단 말인가? 오빠, 방에 있어? 이게 뭐지? 오빠 가방 안에 시험지가 있네? 야! 뭐야! 0점이잖아! 왜 마음대로 내 가방을 뒤지고 그래? 이리 내놔. 0점이라고? 저 녀석 수학에만 특별한 재능이 있는 건가? 세계 위인전 후 시리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3부 영혼의 자유를 꿈꾸다. 아인슈타인은 1889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인 루이풀트 김나지움에 입학했습니다. 입학 축하해. 축하한다, 알베르트. 축하는요. 김나지움이라고 해서 다르겠어요? 어차피 덮어놓고 외우는 것만 가르칠 텐데. 하긴 독일의 학교가 좀 그렇긴 하지. 알베르트의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좋으련만. 당시 독일은 군인 출신인 비스마르크 총리가 정치를 하던 시대였어요. 때문에 사회 곳곳에 군대식 문화가 퍼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의 수업도 군대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심지어 선생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대장님. 지각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저쪽으로 가서 서 있어. 아인슈타인은 그런 군대식 교육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언어는 반복이야. 내가 알려주는 단어나 문법은 무조건 외우란 소리다. 알겠나? 예! 또다시 이런 암기식 교육이라니. 정말 지겨워. 조국의 자랑스러운 군대가 지나가고 있다. 모두 박수! 독일이야! 영원하라! 독일이야! 영원하라! 이럴 수가. 모두 생각이 없는 인형들 같아. 무조건 따라하고 외우게 하는 교육은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한 거였어. 알베르트! 넌 우리 군대를 환영할 마음이 없나? 왜 박수를 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지? 저는 이 노래를 잘 모릅니다. 모르면 따라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무래도 정신교육을 더 받아야겠군. 운동장으로 나와.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뛰어라. 알베르트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모양이죠? 예, 성적도 엉망인 녀석이 고집만 세고 통 말을 듣지 않아요. 다른 학생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까 싶어 혼을 내도 나아지지가 않으니원. 의외네요. 수학 성적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편인데. 그래요? 그럼 머리가 나쁜 녀석도 아니었군. 하기 싫은 과목은 공부하지 않겠다 이건가? 학교가 아니라 군대 같아. 개성이 없는 똑같은 학생들을 만드는 곳. 이런 학교에 계속 다녀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인슈타인은 강압적인 김나지움의 교육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인슈타인은 막스 탈무트라는 의대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매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할 학생이에요. 막스 탈무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 와요. 집에 대학생이 있는 모양이네요? 아, 그건 김나지움에 입학한 우리 알베르트가 보는 책이야. 김나지움에 다니는 학생이 이 어려운 문제를 푼다고? 제 책이 뭐가 잘못되었나요? 아니야. 너 수학을 무척 잘하나 보구나. 뮌헨 의과대학에 다니는 똑똑한 형이니까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봐. 예? 정말이에요? 의학 공부는 재밌어요? 재미없어. 의사는 포기하고 과학 공부나 할까 생각 중이야. 왜요? 지금은 과학이 모든 걸 바꾸는 시대잖니. 산업혁명이나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것도 모두 과학이 일궈낸 성과들이고 말이야. 두고 봐. 머지않아 과학이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날이 올 테니까. 저도 과학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 우리 집에 베르슈타인 총서라는 과학 전집이 있는데 읽어볼래? 예, 좋아요. 평소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아인슈타인은 막스 탈무트를 만나 더욱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워. 어쩌면 저 우주 밖에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만든 엄청난 세계가 있을지도 몰라.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인슈타인은 마음속에 많은 변화를 겪으며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즈음 아인슈타인의 집에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형편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공장을 정리하고 이탈리아로 갑시다, 형님. 독일의 전기 사업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하지만 이탈리아는 이제 막 시작 단계잖아요. 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요. 저도 이젠 미련이 지긋지긋해요. 하지만 아직 알베르트의 공부가 끝나지 않았잖소. 학교를 3년이나 더 다녀야 졸업하는데 중도에 포기시킬 수도 없는 일이고. 정말 답답하네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선 집안부터 일으켜 세워야죠. 나 혼자 남겨두고 모두 이탈리아로 가겠다고? 싫어요. 나도 독일이 싫단 말이야. 혼자 남는 건 상상하기도 싫어. 알베르트! 알베르트, 불이나 켜고 앉아있지? 저 가로등 보이니? 참 밝구나. 오래도록 전기 사업을 해왔지만 오늘처럼 밝게 느껴진 건 처음이야. 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울고 계셔. 널 혼자 두고 가게 되어 미안하구나, 알베르트. 저도 같이 가면 안 되나요? 지금 학교를 그만두고 외국에 가면 넌 국적을 잃게 될 거야. 국적이 없는 사람은 취직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단다. 3년만 참거라. 3년 뒤에 학업을 마치고 다시 모여서 살면 되잖니. 우리 알베르트, 이제 다 컸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알겠어요. 가족들은 아인슈타인만 홀로 독일에 남겨두고
모두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아인슈타인에게 독일에서의 생활은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왼쪽 앞으로 가! 이런 멍청한 녀석!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해? 제자리에! 서! 하나, 둘! 한 학생이 실수를 했으니 다 함께 벌을 받는다. 모두 엎드려 뻗쳐! 우리 독일 제국에선 명령을 엄격히 수행하고 절대 복종하는 사람만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평생 낙오자가 된다는 걸 명심해라! 이런 곳이 정말 학교란 말인가? 연약하고 어린 학생들에게는 격려와 자유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억압하니 마음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 당시 독일은 나라의 여러 세력들을 모아 통일을 이룬 시기였어요. 총리였던 비스마르크는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강조하고 군사력을 키워 사회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군대의 힘이 강해지자 명령과 복종, 처벌과 같은 군대 문화가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문법이 틀리더라도 단어의 뜻만 알면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단어를 많이 외우라고 하는 거야. 단어 20번씩 써오라고 한 건 모두 해왔겠지. 네! 지금 제출하도록 해. 알베르트, 넌 왜 내지 않는 거냐? 숙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그럼 지금 당장 단어를 써서 제출을 해. 그렇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차라리 처벌을 받겠습니다. 뭐라고? 뭐냐, 소원대로 해주마. 앞으로 나와! 그렇게 공부가 싫으면 하지 마! 너 같은 애는 학교에 안 나와도 좋아! 아니, 아예 우리 학교를 떠나버렸으면 좋겠군. 어떻게 그런 말을... 왜? 너 같은 구제불능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고 있는데 그런 말도 못해? 아버지, 혼자 남아서 잘해보려 했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긴 저한테 감옥과도 같은 곳이에요. 나왔다. 알베르트, 형이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해? 알베르트! 막스 형 왔네. 알베르트, 얘가 왜 이러지?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다가 우울증이라도 생긴 건가? 너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자.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이 많이 쇠약해졌어.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독일에 혼자 있는 것보다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 예. 독일의 조직적이고 엄격한 교육 체계를 견디지 못한 아인슈타인은 결국 15살의 나이에 루이폴트 김나지움을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길게 인사할 것도 없다. 어서 가거라. 수학 선생님. 너처럼 수학에 재능 있는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다니 정말 안타깝구나. 이걸 가져가거라. 수학에 관한 모든 공부를 마쳤다는 증서야.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도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있으니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게다. 고맙습니다. 1894년 12월, 아인슈타인은 독일을 떠나 가족이 있는 이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계 위인전 후 시리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4부 빛으로 그린 물리학자의 꿈. 알베르트! 오빠! 네가 여기엔
어떻게 온 거야? 학교는 어쩌고? 죄송해요. 저 학교를 그만뒀어요. 정말이야, 오빠? 뭐라고? 참아보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 가서 아빠 좀 오시라고 해라.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고 왔단 말이냐? 죄송해요, 아버지. 이게 죄송하다고 될 일이야?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녀석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야? 스위스의 취리 공과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도 시험을 볼 수 있대요. 그래서 거기 입학 시험을 볼 생각이에요. 취리 공과대학은 18살이 되어야 입학시험을 볼 수 있다고. 너는 아직 16살이잖아. 그게 정말이에요? 그런 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학교를 그만뒀단 말이냐? 이 일을 어떡하면 좋아? 나 때문에 우울해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 나 같은 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가 오빠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런 말을 해? 정말이야? 알베르트, 널 위한 환영 파티다. 어서 오거라. 아버지, 너무 실망하지 마. 공장에서 전기일 배우며 앞날을 천천히 생각해보면 되지 뭐. 공장 일은 내가 확실하게 가르쳐줄게. 우린 너를 믿는다. 네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렴.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진학 준비를 하는 한편 틈나는 대로 여행을 하거나 아버지의 회사 일을 도왔습니다. 이 무렵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빛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건 어디에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은 내가 할 테니까 저기 발전기 옆에 둬. 뭘 만졌길래 전기가 나간 거야? 모르겠어요. 실수로 선 하나를 건드린 것 같은데. 비켜봐. 우와! 순식간에 주위가 환해졌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빛이란 게 원래 빠르지 않니? 새삼스럽긴. 세상에 빛보다 더 빠른 건 없어. 그래요? 그럼 빛의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대략 초속 30만 킬로미터 정도라고 알고 있어. 와, 정말 빠르긴 빠르네요. 그런데 삼촌, 빛을 타고 빛과 같은 속도로 달리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멀미나 나지 않으면 다행이지. 제 생각에는 빛과 같은 속도로 달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빛이 반사되어야 물체를 볼 수 있는데 빛과 같은 속도로 달리면 빛이 반사되어 돌아올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나? 야, 골치 아파 안 되겠다. 빛에 관한 거라면 저쪽에 책이 있으니까 가서 봐. 책이 있어요? 우와, 정말 많구나. 알베르트 녀석, 또 책에 푹 빠졌군. 물리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학문이었다니. 대학에 들어가서 물리학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어. 아버지, 저 아무래도 취리 공과대학 입학시험을 봐야겠어요. 넌 아직 나이가 안 된다고 했잖니.
김나지움의 수학 선생님이 써주신 증명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어쩌면 입학시험 자격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생각이 정 그렇다면 한번 도전해보렴. 네, 그럴게요. 아인슈타인은 수학 선생님이 써주신 증명서 덕분에 간신히 취리 공과대학의 입학시험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험 잘 보고 와. 걱정 마세요. 당당하게 합격하고 오겠습니다. 오빠, 화이팅! 하지만 자신만만하게 입학시험을 본 아인슈타인은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수학과 물리학에서는 뛰어난 점수를 받았지만 암기가 필요한 프랑스어와 역사학에서 형편없는 점수를 받으며 낙제를 하고 만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다니. 내 실력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시험 잘 보고 와. 오빠, 힘내!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면 무척 실망할 텐데. 자네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인가? 예, 그런데 누구세요? 난 이 대학 학장일세. 자네가 비록 인문 과목의 성적이 좋지 않아 불합격했지만 수학과 과학 과목은 정말 잘했더군. 1년 동안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오게. 그럼 우리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겠네. 정말이세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 아인슈타인은 학장의 권유를 받아들여 아라우 주립학교에서 1년 동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독일의 김나지움과는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곳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습니다. 좋아, 새롭게 시작해보는 거야. 빛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지? 예!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말해봐. 지난 시간에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 직접 재본 것도 아니잖아요. 아야! 어때? 순간적으로 별이 번쩍거리지? 속도를 잘 재봐. 이건 엉터리잖아요.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준 걸 모른다고 하니 이렇게라도 해서 생각나게 해줘야지. 정 모르겠다면 책을 찾아봐. 네, 알겠어요. 여긴 독일의 김나지움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야. 학생들과 선생님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 내가 원하던 학교가 바로 이런 곳이었는데.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봐. 빛을 타고 빛의 속도로 달리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빛이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니까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빛이 반사되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왜 그러세요? 여기가 대학인 줄 알아? 질문이 너무 어렵잖아. 아라우 주립학교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아인슈타인은 과학에 몰입해서 연구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물리학자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세계 위인전 후 시리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오보
가난한 시절의 꿈과 사랑. 이듬해 아라우 주립학교를 졸업한 아인슈타인은 취리히 공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학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이곳에서 이론 물리학자의 꿈을 이루는 거야. 취리히 공과대학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은 학교였어요. 그 가운데는 입학시험 때부터 아인슈타인에게 호감을 가졌던 유명한 물리학자 하인리히 베버 교수도 있었습니다. 베버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너도 한번 읽어봐. 아주 좋아. 베버 교수님이라면 유럽 최고의 물리학자인데 당연히 좋겠지. 고마워. 베버 교수님이라면 난 물리학과 교수 베버라 하네. 지난번에 보니 자네의 과학 성적이 무척 뛰어나더군. 특별히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할 테니 언제든 와서 듣게. 고맙습니다, 교수님. 유럽 최고의 물리학자로 인정을 받고 계신 분이었다니 강의가 기대되는걸? 모든 공간에는 에테르라는 물질이 가득 차 있어. 빛이 공간을 통과할 때는 에테르의 파동이 일어나지.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이는 것처럼 말이야. 에테르의 파동에 의해 우리는 빛을 느낄 수 있어. 좋은 강의이긴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뭔가? 정말 공간은 에테르라는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걸까요? 에테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에테르가 없으면 빛을 어떻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하지만 맥스웰의 이론에 의하면 됐네. 태초의 신은 필수물질 몇 가지와 에너지, 그리고 뉴턴의 운동 법칙을 창조해내었네. 그 외의 이론은 거론할 가치도 없는 엉터리일세.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네. 내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엉터리라니. 베버 교수는 권위적인 데다 실험으로 증명된 결과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큰 기대를 했던 아인슈타인은 실망했습니다. 교수님, 강의 중에 질문한 저 학생이 작년 입학시험에서 우수한 과학 성적을 받고도 불합격했던 아인슈타인입니다. 아, 기억나는군. 내가 유일하게 청강을 허락했던 학생이었지. 올해 정식으로 입학을 했나 보군. 축하의 말이라도 건네야겠어. 베버 교수님의 이론은 너무 낡았어. 난 전자기학 같은 첨단 물리를 공부하고 싶은데 시대에 뒤떨어진 이론만 배우려니 정말 답답해. 내 이론이 낡았다고? 교수님! 축하고 뭐고 필요 없겠군. 그만 돌아가세! 저분 베버 교수님 아니니? 알베르트, 네가 하는 말을 들으신 모양이야. 어떡하지? 속도는 상대적인 것이야. 같은 속도라도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빨라질 수 있고 느려질 수도 있지. 아인슈타인은 궁금한 것이 생기면 바로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교수님들은 그런 아인슈타인의 자세를 도전적으로 받아들여 그의 말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보수적이었던 베버 교수는 아인슈타인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속도도 변할 수 있는 것인가요?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한 것으로 나타나네. 이상한 일인데요? 모든 속도가 변하는데 빛의 속도만 변하지 않는다는 건 자연 법칙을 위반하는 게 아닌가요? 내가 하는 말이라면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군. 몇몇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려 했지만 실패했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자네가 직접 연구하면 될 게 아닌가. 오늘 수업은 이만하지. 학문에 대한 호기심을 도전으로 받아들이시다니. 그럼 증명된 자료만 외우라는 건가? 김나지움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여기도 딱딱한 분위기는 마찬가지야. 알베르트, 네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좀 넘어가. 베버 교수님은 실험으로 증명된 것만 인정하는 분이신데 어쩌겠어. 어쩌긴 나도 실험으로 증명해 보여야지. 뭐?
무슨 실험을 한다고 그래? 이번엔 위험한 실험이니까 시키는 대로만 해. 알겠지? 빛의 실체가 뭔지 증명해 보이겠어. 하지 마. 지시한 대로만 하라고 했잖아. 너희는 구경만 해. 저기 교수님이 오신다. 알베르트! 이런... 누가 실험실을 이렇게 망쳤어? 당장 나와! 접니다, 교수님.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네 멋대로 행동하지? 내 말이 그렇게 우습나? 앞으로 아인슈타인은 수업 시간 외에는 실험실 출입을 금지시켜.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들은 아인슈타인에게 차갑게 대했어요. 아인슈타인은 무관심 속에 수업에 흥미를 잃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차 늘어갔습니다. 아라고의 학창 시절이 그립구나. 알베르트, 밀레바, 교수님들도 언젠가는 너의 진심을 알아주실 거야. 힘내. 고마워. 아인슈타인은 같은 과의 유일한 여학생이었던 밀레바 마리치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두 사람은 점차 특별한 감정을 가진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니까 참 좋다. 난 말이야. 햇빛을 볼 때마다 빛의 실체가 뭔지 궁금해져. 만약 빛이 파동이라면 에테르라는 매개물이 필요 없을 가능성이 많거든. 그럼 에테르는 뭐야?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건 허구일 가능성이 높아. 베버 교수님이 네 말을 들으면 크게 화내시겠는걸?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학문은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면서 발전하니까. 틀린 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성격 때문에 교수님이 알베르트를 싫어하니 걱정이야. 졸업시험도 다가오는데 수업은 들어오지 않고 어쩌려고 그래? 어차피 학교 공부는 포기했는데 뭐. 그런 말이 어딨어. 이거 수업 내용 필기한 거니까 보고 공부 좀 해. 고마워, 마르셀. 포기했다더니 고맙긴 한 모양이네. 졸업하면 뭐 할 거야? 학교에 남아서 연구를 계속하고 싶어. 학교에 남을 생각이라면 학점에도 신경을 좀 써. 대학을 졸업할 무렵 학교에 남아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하던 아인슈타인에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아버지의 회사가 파산을 해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알베르트, 불행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구나. 회사가 파산을 해 더 이상 너의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줄 수 없게 되었단다. 앞으로 학비와 생활비는 네가 직접 벌어서 써야겠다. 파산이라고? 아버지, 평생을 바쳐서 하신 사업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나까지 짐이 될 순 없어. 이제 나도 돈을 벌어야겠구나. 대학을 졸업한 후 아인슈타인은 어려워진 가정 형편을 생각해 학교에서 조교로 일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수님도 아인슈타인을 채용하거나 그를 위해 추천서를 써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교로 일하게 해달라고? 예, 교수님. 학교에 남아서 연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자넨 좋은 머리를 가졌어. 하지만 마음가짐이 틀렸네. 예? 그런 태도로는 절대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없을 걸세. 난 자네를 채용할 마음도 없고 추천서를 써줄 생각도 없으니 그만 돌아가게. 다른 교수님을 찾아가 부탁해야겠구나. 어떻게 됐어? 자리가 없대. 보기 좋게 거절당한 거지 뭐. 벌써 몇 번째인지. 걱정 마. 유럽에 있는 모든 대학에 이력서를 보낼 생각이니까. 설마 그 많은 곳에서
모두 날 거절하겠어? 알베르트, 넌 이미 유럽의 모든 대학에 편지를 보냈어. 뭐라고? 그런데도 여태 답장 온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단 말이야? 이럴 수가... 알베르트, 아버지의 파산으로 생활이 궁핍하게 된 데다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한 아인슈타인은 혹독한 시련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넌 너무 고지식해서 탈이야. 적당히 교수님들 비위도 맞춰봐. 교수님들의 이론에 오류가 있더라도 일일이 지적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란 말이야. 그럴 수는 없어. 아무리 생활이 어렵더라도 연구자로서의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일자리를 얻고 싶진 않아. 네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마르셀,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건 알아. 하지만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연구자로서의 책임을 져버릴 순 없어. 세계 위인전 후 시리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6부 1905년 기적의 해. 대학을 졸업하고 아인슈타인과 밀레바는 더욱 깊은 사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두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밀레바, 배가 고픈데 간식 없을까? 없는 거 알잖아. 우리 집에서 부쳐온 돈으로 간신히 먹고 사는데 그런 거 살 형편이 돼? 그러지 말고 나가서 일자리 좀 알아보는 게 어때? 마음은 간절하지만 마땅히 할 만한 일이 없어. 정말 앞날이 걱정이야. 생계를 위한 고민에 막막해하던 아인슈타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외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느라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얘들아, 내일 보자. 저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번 달까지만 참아. 너희도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라. 예. 나 같은 사람처럼 될 수 있다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대체 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쥐꼬리만한 돈을 벌기 위해 연구도 포기한 채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만 급급해야 하다니. 나왔어. 밀레바, 뭐 하는 거야? 우리 당분간 좀 떨어져 있는 게 좋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 직업도 없이 마냥 이렇게 살 순 없잖아. 나 당분간 헝가리에 가 있을게. 밀레바, 나라도 안정된 직장을 얻었어야 하는 건데 너를 볼 면목이 없어. 가난한 생활에 지친 밀레바는 시험에 떨어지자 교사가 되려던 꿈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밀레바가 떠나고 나자 아인슈타인의 생활은 더욱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배가 고프니 책에 집중을 할 수가 없구나. 내 삶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는 걸까?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에 지쳐있던 어느 날 아인슈타인에게 반가운 편지가 옵니다. 대학 친구인 마르셀 그로스만의 연락이었습니다. 편지가 와 있네? 알베르트,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 어서 베른으로 와. 일자리라고? 이분이 스위스 특허 사무소의 프리드리히 헐러 소장님이셔. 안녕하세요. 자네의 사정은 잘 알고 있네. 우리 특허청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네, 정말이세요? 이 친구가 실업자 신세로 오래 지내다 보니 실감이 나지 않는 모양인데요. 믿어도 되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생활했으면 이토록 기뻐하는 걸까? 아인슈타인은 친구 그로스만의 도움으로 베른에 있는 스위스 연방 특허국의 엔지니어 2급 사무원으로 정식 채용되었습니다. 직장이 생기자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언제나 자신을 걱정하시던 부모님께 변화된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인슈타인, 큰일 났어!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인슈타인에게 나침반을 통해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를 알려준 분이셨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슬픔에 잠겨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던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 밀레바와 가정을 꾸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미루어두었던 빛과 중력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 특허 신청을 하러 왔는데요. 서류 이리 주세요. 이 사람이 그러다 아이디어가 새어나가면 어쩌려고? 내 아이디어는 말이오, 빛의 속도와 시간에 관한 것이오. 그거 흥미로운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말이오, 빛의 속도와 시간이라 나도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이지. 지금까지 시간은 항상 같은 속도로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흘러가고 빛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난 그 주장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직접 보진 못했는걸. 그래, 내가 빛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가령 내가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려고 할 때 아직 출발하지 않은 기차 안에서 걷는다면 그 속도는 일반 사람들이 길 위에서 걷는 것과 같은 속도일 것이다. 하지만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기차와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면 나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 나와 같이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평범하게 걷는 속도로만 보이겠지만 기차 밖에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은 달라. 기차의 속도에 내가 걷는 속도를 더한 엄청난 속도로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지. 이럴 수가... 아셨죠? 제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해. 하지만 보는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시간이 달리 흐르기 때문에 속도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뿐이야.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가까울수록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는 거야. 무슨 소리요? 그럼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지 않다는 거요? 맞아요.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정지해 있는 사람의 시간보다 천천히 흘러가는 겁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시간과 절대적인 공간은 없고 모든 운동은 상대적인 것이죠. 오, 그거 놀라운 이론인데요? 당장 특허 신청부터 합시다. 특허요? 아인슈타인은 빛과 속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이 넘도록 이 문제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깜빡 졸았네. 연구를 마저 해야지. 여보, 시장에 다녀올 테니 애 좀 봐줘요. 그래, 다녀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당신이 갔다 와요. 그래. 그렇단 말이지. 응? 비가 오잖아. 어라? 해도 지고 있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맞아. 난 장을 보러 왔었는데. 이거 야단났네. 빛과 속도에 관한 연구를 거듭하던 아인슈타인은 결국 절대 시간이나 절대 공간이라는 것은 없고 시간과 공간은 모두 상대적이라는 상대성 이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 마침내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연구해 오던 빛과 속도에 관한 상대성 이론을 비롯해 중요한 4편의 논문을 정리해 발표하였습니다. 이것 보게 아인슈타인. 이 논문의 저자인 아인슈타인은 이런 대담한 발상으로 논문이 과학 잡지에 실리기까지 했는데 여기 있는 아인슈타인은 대체 뭐하고 있는 건가?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이 기회에 그럴싸한 논문이나 한번 발표해볼까요? 꿈깨. 자네가 과학 잡지에 논문을 발표하면 난 노벨상을 받겠군. 축하해, 아인슈타인. 여기 실린 자네의 논문 반응이 괜찮던데? 감사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자네라고? 이쪽으로 옮기세요. 이게 다 뭐예요? 당신 서재에 드릴 책장하고 가구예요. 어머, 조심해서 나르셔야죠. 죄송합니다. 당장 다른 가구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고쳐서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놔두세요. 가만히 있어보자. 60kg 정도 나가는 물건이 1m 높이에서 떨어지니 이 정도의 파손이 생기는구나. 그렇다면 1kg 정도의 질량이 가진 물질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걸까? 이럴 수가. 1kg의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토록 엄청나다니.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 말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옮겨주세요. 질량과 에너지의 값은 별개의 것이 아니었어. 에너지와 질량, 빛의 속도의 관계를 따져보면 E는 mc 제곱. 에너지는 질량과 빛의 속도를 곱한 값의 제곱이야. 그래, 바로 이거였어.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지 3개월 뒤 E는 mc제곱이라는 놀라운 공식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는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값을 가진 관계이며 원자핵이 더 가벼운 원자핵으로 분열할 때 질량이 약간 줄어들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식이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이 공식은 비극적이게도 후에 원자폭탄 제조의 실마리가 되어 아인슈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위인전 후 시리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7부 고독한 천재. 네 편의 놀라운 논문을 발표한 뒤에도 아인슈타인의 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논문인지 당시의 과학자들이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왜 그래요?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 틈틈이 쓴 논문의 한계인가? 좀 더 기다려봐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밀레바의 말처럼 오래 지나지 않아 과학자들 사이에 특수 상대성 이론이 알려지면서 물리학자를 꿈꾸었던 아인슈타인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알베르트, 취리 공과대학의 교수님한테서 편지가 왔네. 무슨 일이지? 아인슈타인, 자네를 교수로 채용하고 싶네. 교수라고? 취리히 공과대학의 물리학 교수였던 알프레드 클라이너 교수가 아인슈타인의 논문을 읽은 후 그를 유망한 물리학자로 점찍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1909년 아인슈타인은 특허 사무소를 그만두고 자신이 다녔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강단에 선 아인슈타인은 격식 없는 차림새와 열정적인 강의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인슈타인 교수님이 오늘도 짧은 바지를 입고 올 것이라는데 점심을 건다. 난 손에 또 쪽지를 들고 있을 거라는데 걸었어. 안녕. 역시 짧은 바지야. 내 말이 맞지?
손에 쪽지를 들고 있잖아. 내 말도 맞았어. 그럼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고. 예? 자, 여기 성냥개비 5개가 있어. 하나의 길이가 2.5인치라면 5개의 길이는 어떻게 되지? 12.5인치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하지만 난 그게 아주 의심스러워. 왜요? 딱 맞게 떨어지는 수학적 계산을 믿지 않거든. 수학에 자신이 없으신 건 아니고요? 그 말도 틀리진 않아. 아인슈타인은 독일에서 열린 자연과학자와 물리학자들의 국제 모임에서도 자신의 이론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빛이 파동이자 입자라는 사실이 곧 밝혀질 거라 믿습니다. 젊은 학자가 대단하군.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인슈타인 교수님. 우리 베를린 대학에 오셔서 연구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교수님이 와주신다면 언제든 대환영입니다. 고맙습니다. 베를린 대학이라면 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대학이니 과학자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직 완벽하지 못해. 그런데도 많은 학자들이 저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 빨리 이론을 보완해야 할 텐데. 아인슈타인이 학자로서 인정을 받아나가는 것과는 달리 가정생활은 좋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밀레바와의 관계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임신인가? 나왔어요? 여보, 있잖아요. 나 아무래도... 이 얘기는 나중에 해요. 특수상대성 이론을 보완할 만한 생각이 떠올랐거든. 아인슈타인은 연구에 몰두하면 다른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비를 맞으면서 학생들과 토론을 하는가 하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에도 고스란히 눈을 맞으면서 노트에 수식을 계산하기도 했어요. 여보, 저기 나... 그렇군. 아예 듣지도 않는구나. 어떻게 됐어요? 여보! 벌써 우리 둘째가 태어났구나. 당신이 연구회의에 관심을 보일 때도 다 있네요. 당연하죠.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나요? 참, 베를린 대학에서 교수로 와달라는데 우리 베를린으로 가는 게 어떻소? 독일이라고요? 그곳은 정말 싫은데. 밀레바는 원하지 않았지만 아인슈타인은 베를린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밀레바는 독일에서의 생활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둘째가 선천성 정신장애아래요. 뭐라고? 하루빨리 여길 떠나야겠어요. 환경이 좋은 곳에서 아이의 병을 낫게 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나만 두고 스위스로 가겠다는 건가요? 둘째 때문에라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잘 있어요, 알베르트. 밀레바... 그해 8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동맹을 맺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연합국과 싸우게 된 거예요. 전쟁이 확대되었어요. 영국이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참여했대요. 밀레바 아이들은 괜찮을까? 아인슈타인은 가족이 걱정되었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인 스위스로 가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열차를 타게 해주시오. 가족들을 만나야 한단 말입니다.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이로 인해 아인슈타인과 밀레바의 사이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벨기에를 공격한 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 독일을 야망국으로 몰고 있다더군. 뭘 모르고 하는 소리지. 독일이 그동안 유럽에 기여한 게 얼만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군. 우리 학자들이 나서서 전쟁을 지지하는 성명서라도 발표하자고. 그래야지.
학문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은 생각지도 않는 건가? 어떻게든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해. 세계대전 발발과 때를 맞춰 93명의 학자들은 독일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잔혹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군사적 조치가 필요했음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안 돼. 당장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 여러분, 이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 함대가 침몰하고 런던이 초토화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모두 우리의 독일 군대를 응원합시다. 정령 전쟁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아인슈타인은 전쟁을 막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에 크게 실망했어요. 그는 베를린 외곽의 조용한 저택에서 지내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특수 상대성 이론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가족과 떨어져 연구에만 몰두하느라 아인슈타인은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촌 노이인 엘자가 가끔 들러 그를 돌봐주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3년 후인 1916년,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보완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하게 됩니다. 드디어 끝마쳤구나. 축하해, 알베르트. 이 친구 드디어 해냈군. 공간이 휘어져 있다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한 거야?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특수 상대성 이론을 어떤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보강했지. 아인슈타인이 완성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의 비밀을 밝혀낸 놀라운 이론이었어요. 이론을 발표한 후 여러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우주 공간이 물질의 중력에 의해 휘어져 있다고? 참으로 놀라운 이론이군. 이론대로라면 휘어진 공간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휘어진 모양대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이 이론이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어. 일식이 시작되었어. 이제 사진만 제대로 찍는다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증명할 수 있을 거야. 박사님, 신중하게 찍으셔야 합니다. 일식이 매일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식 사진 어떻게 나왔나요? 정말이야. 아인슈타인 박사의 이론대로 빛이 휘어져 있어. (1919년) 영국인 천문학자 에딩턴이 찍은 일식 사진으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일을 계기로 세계 최고의 과학자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과학자뿐만 아니라 철학자와 예술가 등 자연과 우주에 대해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계 위인전 후 시리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8부 영원한 평화주의자. 상대성 이론이 증명되고 난 후 과학자로서의 아인슈타인의 위상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온통 상대성 이론에 관한 기사뿐이군. 신문분인 줄 아나?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딴 담배도 나왔어. 아무튼 아인슈타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유대인인 주제에 대단한 연구를 해봤자지. 아인슈타인 박사님, 누구시죠? 저는 유대인들의 나라를 건설하는 시온주의 운동을 이끌고 있는 바이츠만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무슨 일로... 미국과 영국의 유대인 대학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를 방문하여 지지 연설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시온주의 운동에 참여해달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아, 글쎄요.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시온주의를 지지해달라니... 난 중간적인 입장을 지킬 뿐이야.
온통 히틀러에 관한 기사뿐이군. 알베르트, 놀라지 마. 방금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어. 뭐라고? 어머니? 그 무렵 아인슈타인에게 많은 애정을 베풀어 주었던 어머니 파울리네가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 힘든 삶을 사셨던 어머니였기에 아인슈타인은 더욱 슬펐습니다. 알베르트, 삼촌,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은 잃지 말거라. 독일에서 살아가느라 그다지 내색은 않으셨지만 네 부모님도 유대인으로서의 긍지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셨어. 꼴 좋구나. 조상들이 못된 짓을 했으니 맞아도 싸지. 예수님이 당한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독일인이나 유럽인들은 왜 유대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이래서 서러운 거야. 나라 없이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살다 보니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는 거란다. 아, 유대인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었구나. 아인슈타인은 핍박받는 유대인들의 삶을 안타까워하며 시온주의 운동에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나서주셨군요, 박사님. 저는 인간이고 선한 유럽인이며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유대인을 위해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독일과 다른 생각을 가진 자로군. 그냥 두고 보아서는 안 되겠어. 당시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경제 불황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만한 사건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목한 것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자 평화주의자였던 아인슈타인은 경계 대상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시온주의 운동에 참여하자 곳곳에서 비난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더 이상 시온주의 운동에 관여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유대인을 대하는 독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재무부 장관이 암살되었고 유대인인 외무부 장관도 암살되었어요. 박사님께도 언제 위험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저는 평화를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건 정치적인 것과는 무관한 평화와 자유를 추구하는 제 신념에 따른 행동이에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노력은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나치스의 세력이 점점 커가면서 독일이 최고라는 맹목적인 생각이 독일을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은 순수한 독일인입니다.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는 모두 없어져야 합니다. 와! 유대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 유대인을 몰아내자. 불안해요, 오빠. 걱정하지 마. 설마 나쁜 일이 일어나겠어? 누가 돌을... 편지가 묶여있잖아. 독일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럴 수가... 어떡하면 좋아요? 너무 무서워요. 우리 독일에서 떠나요. 그래, 그게 좋겠어. 아인슈타인이 암살 위협까지 받는 불안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인슈타인을 초청하는 초청장이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독일을 떠난 아인슈타인은 세계를 돌며 강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본에서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배 안에서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박사님! 박사님께서 노벨 물리학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셨대요. 정말 잘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벨상 수상으로 더욱 명망을 얻은 아인슈타인은 1924년에 베를린으로 돌아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주장하는 강연과 글을 쓰는 데 몰두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소식은 독일군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위험한 인물이다. 그가 활동할 수 없게 해야 해. 박사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왜들 이러세요? 비켜! 아인슈타인이 공산당과 손잡고 집에 무기를 숨겨놓았다는 정보가 있다. 샅샅이 뒤져! 예! 저런 무지막지한 인간들. 이 시간 이후로 아인슈타인의 모든 재산은 국가에서 압수한다. 무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자료와 책이라도 모두 압수해! 독일의 유대인의 지식 따윈 필요 없다. 아인슈타인의 책을 모두 불태워버려라. 예! 알베르트, 잠깐만 기다리게. 무슨 일입니까? 히틀러가 독일을 완전히 장악했네. 군사력을 더욱 키워서 유대인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어. 그럴 수가. 자네에게 현상금까지 걸었다고 들었네. 독일에 가면 히틀러는 분명 자네를 죽일 거야. 기어이,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군요. 유대인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하자 아인슈타인은 결국 독일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독일을 떠나야 한단 말인가? 미국으로 건너간 아인슈타인은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일하며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939년 독일의 총통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 사는 땅은 모두 독일의 영토라며 주변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를 고통으로 몰아넣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제2차 세계대전이라니. 결국 히틀러가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마는구나. 전쟁이 막 시작되었을 무렵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앞으로 날아온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박사님, 저는 독일에서 방사성 원소를 연구하던 유대인 화학자 마이트너입니다. 독일에서 유대인 박해가 심해 견디지 못하고 탈출해 나왔습니다. 지금 독일에는 저와 함께 핵분열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남아있습니다. 독일은 그들을 이용해 원자폭탄을 만들려 하고 있어요. 만약 그들이 폭탄을 만들어낸다면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원자폭탄이라고? 이럴 수가. 핵분열이라면 E는 MC 제곱 공식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이 원자폭탄 제조에 이용되고 있었다니. 폭탄 제조에 사용하라고 만든 공식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평화주의자였던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이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을 일으킨 나라인 독일이 원자폭탄으로 무장하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일이었어요. 독일이 원자폭탄을 만들어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막아야 해. 박사님,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독일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게 하세요. 뭐라고? 아인슈타인은 편지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몇 날 며칠 잠도 자지 못한 채 고심했어요. 미국이 원자폭탄을 만들어도 어차피 원자폭탄이 많은 목숨을 앗아갈 무기이면 변함이 없어. 하지만 지금은 히틀러의 원자폭탄 개발을 막는 일이 더 시급해. 고민을 마친 아인슈타인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원자폭탄 개발의 필요성을 알리는 편지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편지를 받은 미국은 곧바로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원자폭탄을 194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연속으로 투하하였습니다. 원자폭탄의 위력을 알게 된 일본은 바로 항복했고 수십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투하해 마침내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럴 수가.
폭탄이 투하된 도시는 절반이 파괴되었으며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내가 이런 엄청난 무기를 만드는 일에 성명을 하다니 내가 어리석었어. 어쩌면 좋단 말인가?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직접 핵무기 개발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개발을 권유하는 편지에 서명을 한 것만으로도 큰 후회를 했습니다. 이후 아인슈타인은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핵무기 개발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원자과학자 비상위원회의 회장을 맡아 전면에 나서서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핵 개발은 우리 과학자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서 과학이 가진 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지만 아인슈타인은 또 다른 전쟁에 마주쳐야 했습니다. 유대인과 아랍인들 사이에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대인은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나라도 없이 떠도는 힘겨운 삶을 살아왔어. 아인슈타인은 유대인 60만 명이 아랍 군대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스라엘의 건국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의 재탄생을 알리는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습니다. 드디어 유대인의 나라가 세워졌구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인슈타인 박사님, 이스라엘 총리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총리께서? 무슨 내용인가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대통령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대통령으로 모셔야죠. 우리 정부에서는 박사님이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내가 대통령을요? 예, 부디 거절하지 말아주십시오. 나에게 이스라엘의 대통령을 맡아달라니 감격스럽군요. 하지만 그 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박사님은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누구보다 애쓰신 분이 아닙니까? 나도 이스라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평생을 물리학자로 산 사람이에요. 이곳에서 새로 건설된 유대인의 나라를 위해 조용히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의 뜻을 모든 국민에게 전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대단히 명예로운 일이었지만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하고 싶었던 연구를 마음껏 하며 평생 물리학자의 길을 걸었고 우주의 비밀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간 것에 대해 충분히 기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혈관이 팽창되는 병이 있었던 아인슈타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박사님!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바로 수술을 하셔야 해요. 아니에요. 나는 이미 내 생의 몫을 다했어요. 이제 갈 때가 된 것뿐입니다. 박사님! 펜과 노트를 좀 가져다 주게. 마지막으로 메모할 게 있어. 몸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연구는 그만하세요. 괜찮아.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어. 죽음 직전까지도 통일장 이론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하던 아인슈타인은 1955년 4월 18일 76세의 나이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생 두려움 없이 살아온 아인슈타인은 그의 생애처럼 겸허하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평생을 빛에 관해 연구하며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고 시간과 공간,
우주에 대한 인류의 생각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가 남긴 이론은 오늘날 실생활에서 많이 응용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자동문과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복사기, 태양전지, 음주 측정기, 자동으로 빛이 조절되는 가로등 등이 모두 그의 이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일생 동안 밝혀낸 자연의 비밀들은 과학의 영역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자연의 법칙을 잠깐이라도 제대로 보기 위해 노력했던 것뿐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주를 바라본다면 여러분도 우주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무덤을 만들지 말라는 그의 유언에 따라 요해는 화장되어 강에 뿌려졌습니다. 아버지, 부디 영혼의 안식을 얻으시길. 아인슈타인은 일생 동안 우주의 비밀을 찾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순수한 과학적 열정으로 인류를 위해 많은 논문을 발표했으며 과학자로서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평화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삶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깨닫게 했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인간의 길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이면서 진정한 평화주의자였던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업적은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 언제까지나 인류의 앞날을 밝혀줄 것입니다.